제가 오늘 3.1 운동의 발상지인 이 중앙교회에서 여러 원로 목사님들 모시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학자는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요. 기업 활동을 주로 해왔고 오랫동안 기업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정치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와 관련된 책도 쓰고 강연을 하던 중에 오늘 기회를 주셔서 제가 발표하도록 됐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통일비용 없이 북한을 자유문명국가로 만드는 길이라고 하는 상당히 흥미로운 거창한 주제를 갖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한 2년 전에 쓴 차터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주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터 리퍼블릭이 상당히 생소한 개념이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 제가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어떻게 하면 자유문명 국가로 빨리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 현재 상태에 대해서 제가 약간 먼저 진단을 하고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 그리고 그 문제점들을 일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차터 리퍼블릭, 그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법으로 제가 생각하는 게 그 차터 리퍼블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태가 어떠냐, 특히 앞으로 한 5년 후인 2028년도에는 과연 우리나라 위상이 어떨까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우리나라가 세계 3대 경제 강국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는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IMF에서 발표한, 작년 가을에 발표한 앞으로 5년간의 그 프로젝션, 그러니까 예측치인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빨간색이 우리나라의 그 GDP가 성장한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우리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한 5만 불이 좀 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 구매력 평가 PPP라는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실제로 우리가 GDP가 약 1인당 GDP가 3만 5천 불인데 우리나라가 물가가 굉장히 싸고 생활비가 작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그 구매력 평가 지수하면 한 5만 불 정도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그 평균, 그 표준을 맞추기 위해서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GDP를 계산했을 때 화면 좀 띄워주시죠. 보면 한 2010년경에 우리나라가 스페인을 능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태리를 2014년도에 능가했고, 그 다음에 일본을 저희가 한 3년 전에 능가했고, 한 내년 정도에 영국을 능가하고 후년에 프랑스를 능가한다고 그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굉장히 놀라운 숫자죠. 저희가 어렸을 때 한 10년, 20년 전만 생각해도 프랑스, 일본, 영국같이 어마어마하게 선진적인 국가를 과연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생각도 못했던 것이 이미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가 3년 후에는 이게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데이터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큰 나라 중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는 나라는 미국과 독일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를 생각하기에 따라서 세계 3대 경제 강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면은 우리가 아직까지 생각했던 후진국적 사고, 중진국적 사고가 아니라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의 사고 방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된 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겠지만 경제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커졌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산업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반도체 사업을 이끄신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그다음에 지금 이재용 회장, 이 세 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요. 참고로 저는 이 세 분들을 다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을 조금 설명드리면서 제 개인 이력을 설명드리면, 제가 1981년도에 삼성그룹에 입사를 할 때 그때 면접을 이병철 회장님께서 직접 신입사원 면접을 전부 다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병철 회장님을 삼성 본관 그 태평로 거기서 처음 뵀고요. 그리고 제가 제1지당 삼성그룹에 입사해서 제1지당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제가 87년도에 런던 지점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1991년도에 이건희 회장님께서
회장으로 취임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런던 지점에 오셔갖고 그 런던 지점에 있는 삼성그룹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약 3시간 동안 강연을 하십니다. 그때 바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식과 부인만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꿔라. 그런 신경영선언을 하신 현장에 제가 있었고 그때 3시간 동안 들은 말씀을 다 녹음하고 기록해갖고 서울 본사에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에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통해서 삼성그룹이 엄청난 발전을 한 어떤 역사의 현장에 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95년, 1년도에 뉴욕 지점에 부임을 해서 제가 한 8년 정도 뉴욕에 있다가 1999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인터넷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 회사 이름이 이제 팍스넷이라고 하는 그 증권 관련 인터넷 기업인데요. 그 사업을 하면서 그때 이재용 회장이 당시 삼성그룹 인터넷 팀장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인터넷 사업이 커지니까 삼성그룹에서도 인터넷 관련된 기업을 10개 이상을 창립해 놓고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저와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한 2시간 가까이 저희 회사에 와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IT와 주로 금융과 관련된 일을 아직까지 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미래 산업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배터리 사업이죠. 2차 전지 사업. 지금 LG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 보시면 50조 원을 투자해서 자동차를 7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유럽과 미국에 주로 지었습니다. 국내 공장은 크지 않고요. 해외가 95%입니다. 그리고 LG뿐만 아니라 삼성과 SK도 거대한 공장을 짓고 있어서 앞으로 미래의 핵심 산업인 2차 전지에서 특히 그 고급 하이니켈이라고 하는 니켈 농도가 높은 그 고급 배터리 2차 전지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강입니다. 중국이 규모는 더 크지만 거기는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인산철 배터리는 중국이 강합니다. 어쨌든 이런 미래 산업에서 한국이 앞서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참고로 이 사진은 제가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하면서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요. 저 뒤에 제 친구도 하나 나와 있는데 가운데에는 그 키스트의 오인환 박사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한양대의 그 선양국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하고 셋이 이제 업무 협조를 하는 찍은 사진인데 이 선양국 박사라는 분은 지금 전 세계에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압도적으로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기술이 LG에도 가고 SK도 가고 포스코에도 가고 지금 2차 전지가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 되는 데는 바로 이런 인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현대차가 지금 전 세계 3등에 올라갈 정도이고 물론 조선도 전 세계 우리나라가 1등이죠. 그 다음에 정주영 회장님 같은 분이 선견력을 가지고 이런 일을 추진해 오셨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자력 분야 이승만 대통령께서 1959년도에 원자력 연구소를 세우시고 외국에 유학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그 후에 1970년대에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밀어붙이셔갖고 건설하셨고 덕분에 우리나라는 전기값이 세계에서 가장 싸고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졌고 지금 원자력 기술에서는 서방 세계에서는 대한민국이 최고의 기술과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미래지향적인 산업에서 한국이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기존의 선진국들을 능가하는 그런 국가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3대 강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도 사역도 해주시고 젊은이들을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보기에 따라서 세계 군사강국 3대 군사강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어색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고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5위 내지 6위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한 3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의 군사는 뭐 군인 수로 되는 게 아니라 국방 무기로 하겠죠. 그래서 K2K 전차가 폴란드에만 7조 원이 수출됐습니다. 최근에. 이게 이제 전차죠. 그 다음에 또 루마니아가 2조, 3조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우리나라에 자주포를
수입했습니다. 이게 자주포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주포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 다음에 핀란드도 우리나라 자주포를 수입했습니다. 노르웨이도 우리나라 자주포를 수입했습니다. 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군사 무기 강국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소련과 러시아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 핀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폴란드가 바로 우리나라 무기로 지금 유럽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에서 그 천궁이라고 하는 무기를 우리나라에서 수입했습니다. 이게 4조 원어치입니다. 이렇게 생긴 무기인데요. 이거는 날라오는, 음속의 몇 배로 날라오는 미사일을 맞춰서 떨어뜨리는 무기입니다. 대단한 거죠. 이게 우리나라 것이 지금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에 지금 수출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이집트도 우리나라에 전차를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아랍의 평화도 대한민국 무기로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호주에서 최근에 그 레드백이라고 하는 장갑차를 3조 원어치나 수입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무기인데요. 그 다음에 캐나다가 지금 60조 원어치의 잠수함을 수입하겠다, 이 협상 중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규모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긴 그 잠수함, 재래식 잠수함이죠. 원자력 잠수함 말고 재래식 잠수함에서는 세계 1등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가 무려 60조 원어치의 잠수함을 수입하는 그런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영연방 국가도 우리나라에 지금 무기를 수입하고, 또 아시아에서도 인도가 우리나라 K9을 수입하고, 필리핀이 우리나라에 전투기 FA-50을 수입하고, 말레이시아도 우리나라에 전투기를 수입하고, 베트남도 우리나라 무기를 지금 수입하겠다 하는 얘기는 바로 이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중국과 맞서고 있는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우리나라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스텔스 무기인 K-21, 이거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폭격기면서 동시에 전투기로 지금 태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그 포탄이 약 100만 발 이상 갔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막는 무기가 바로 대한민국의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만 보면 22년도에 약 한 170억 불, 23년도에 130억 불을 수출하는데, 이 정도면 과연 세계 몇 등일까? 혹시 몇 등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무기 수출 몇 등? 목사님들 평화를 좋아하시니까 이런 거 관심 없으실지 모르겠는데, 무기 수출이라는 게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실제로 2022년도에 약 1조 원어치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약 10등쯤 했습니다. 전 세계에. 이거 표를 보시면 미국이 1등, 이건 수출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2등, 그 다음에 프랑스 해갖고 쭉 내려가서 한국이 10등인데, 작년 올해 이게 확 변해서 우리나라가 2등이 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무기가 형편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이 국제적으로 힘을 잃었기 때문에 줄어들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어쩌면 미국보다 많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계 2등의 무역 수출 국가인데, 무기 수출은 다른 수출, 반도체라든가 선박 수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거의 가치의 5배 이상 된다고 좀 봐요. 왜냐하면 우리의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는 우리한테 20년, 30년 동안 부품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와 정치적으로 동맹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 러시아보다 강한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중국이 우리나라보다는 군사력은 많고 배나 이런 군사 무기는 많지만 성능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히 미국, 중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세계 3대 군사 강국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간급 무기 헤게모니를 장악한 국가다. 그리고 한국은 자유진영의 무기창 아스날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이렇게 된 데는 잘 아시다시피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자주국방 노력, 그다음에 포항제철 같은 그 기반 시설, 이런 미사일 백검 사업 같은 것 덕분에 지금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저는 세계 3대 문화 강국 수준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영어 배우고 일본어 배우고 독일어 배우고 프랑스어 배우는데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영어 배운 다음에 한국어를 배웁니다. 문화야말로, 언어야말로 문화의 가장 핵심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BTS, 그 블랙핑크가 서양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남자는 BTS고 아름다운 여자가 블랙핑크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서양 여자 책받침에다 이렇게 미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 드라마드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기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오징어 게임 같은 거, 그다음에 영화도 세계적으로 뜨고 있다는 거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또 약간 관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1995년도에 제1제당 뉴욕 지점에 있을 때 이때 그 제1제당의 그 이재현 회장과 이미경 부회장께서 미국에 오셔서 스티븐 스필버그와 드림웍스라는 영화사를 창업하면서 3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게 오늘날 CJ 제1제당이 영화 산업을 앞서는데 하나의 초석이 됐는데요. 그때 제가 뉴욕 지점에 있으면서 뭐 그냥 잔심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인연을 좀 갖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우리가 만든 미스터 선샤인이라든가 사랑의 불시작, 이런 그 드라마는 이미 북한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여러 가지 말들이 북한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이 가장 앞서 있던 웹툰이 지금 한국이 앞서고 있고요. 심지어는 K-뷰티, 화장품, 아름다운 건 한국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시대. 그 다음에 한류 음식이 세계에서 이태리 음식이나 프랑스 음식, 일본, 태국 음식을 능가하는 인기를 구가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주거의 핵심인 온돌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어 열풍으로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세계 3대 문화국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문화라는 건 참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헤게모니라는 단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이태리의 그 공산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헤게모니는 비경제적 강제적인 권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이다. 집단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기구인 것이다. 이러한 어떤 헤게모니론을 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그 일종의 그 거점, 그 이론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만 이 헤게모니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안토니오 그람시는 그 당시 파시즘과 대결하기 위해서 그 자기가 속한 공산주의를 그 장악하기 위해서 문화적 헤게모니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 헤게모니가 세계를 휩쓴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안보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그 세계적인 3대 군사강국, 문화강국, 경제강국 근처에 왔습니다마는 굉장히 위험한 위기 상황에 지금 닥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중기적으로는 인구 문제 잘 아시겠죠. 단기적으로는 전쟁 가능성, 그 다음에 내부 갈등, 이 세 가지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게 이제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5년 후, 10년 후에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작년도에 태어난 인구가 24만 명입니다. 제가 1955년생인데요. 57년부터 70년까지 우리나라 매년 100만 명씩 태어났습니다. 근데 4분의 1로 찐 겁니다. 그 당시 100만 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5천만 국가가 됐고 세계 3대 국가가 된 겁니다. 근데 그 4분의 1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5천만 국가가 2천만 국가로 줄어듭니다. 과연 그런 인구가 작은 나라가 강국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계산을 해보면 한 30년 후에는
지금 청년층이 876만 명에서 22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거의 국가가 존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듭니다. 군인들이 지금 여러분들 60만 대군이라고 익숙하신데 뭐 군인이 뭐 40대, 50대 갈 수 없으니까 주로 20대라고 생각하면 20대 인구 때문에 한 5년 내로 40만 이하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한 20년 후에는 우리나라 군인이 20만 이상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면 지금 한 250만 명인데 앞으로 한 6, 7년 지나면 150만 이하로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국민학교가 전반으로 줄고 몇 년 있으면 중고등학교가 반으로 줄고 대학교가 반으로 줍니다. 물론 교회 신자들도 더 빠른 속도로 줄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 저출산 예산을 굉장히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출생 인구가 우리가 2034년 지금부터 10년 후에는 한 20만 명 이하가 태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군인 규모가 절반 이하. 그렇게 되면 지방이 소멸될 것이고 부동산이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노령층이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생산 인구가 감소해서 제로 성장 시대가 온다는 것은 거의 확실시됩니다. 그래서 2034년경 지금부터 약 10년 후에 예상되는 현상은 노인 의료비가 급증해서 의료보험이 파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금이 급증해서 젊은 인재들이 해외로 탈출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파탄해서 주가가 폭락할 것입니다. 왜 주가가 폭락하냐면 국민연금이 지금 약 한 1,000조 정도 되는데요. 그게 1,700조까지 올라갑니다. 2040년경 되면. 근데 2040년경부터 매년 그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1,700조의 주식과 채권을 팔아서 국민연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게 1년에 무려 120조 원입니다. 국민연금이 120조 원을 매년 매각을 하면 이자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나면 그런 미래, 암울한 미래를 예상하는 젊은이들이 브레인 드레인, 머리가 빠져나간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탤런트 엑소더스, 인재들이 탈출하는 사건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삼성, LG, 현대는 본사를 외국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상속세 규제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자동차 분야에 연구 인력이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게 점점 더 심해지겠죠. 이걸 다 외국에서 해결할 수 있냐? 되지 않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몇만 명의 인력이 부족합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람이 부족한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출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권들도. 뭐 정치권에서 나오는 게 뭐 아기 나면 뭐 몇 천만 원 주겠다는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보니까 출산 휴가를 한 달 더 주겠다. 이 정도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지금 합계 출산율이 0.7입니다. 작년에. 그 얘기는 뭐냐면 여성이 평생 0.7명 낳는다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합계 출산율이 2.1명이 되면 인구가 유지됩니다. 0.7명이라는 얘기는 3분의 1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1세대마다. 지금부터 30년 후에는 8만 명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30년 지나면 우리나라는 10,000명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국가가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합계 출산율을 1.0으로 올려야 되겠다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봐야 12만 명 태어납니다. 이건 안 되죠.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합계 출산율을 2.5로 올려야 된다. 아기를 셋씩 낳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가 되지 않으면 국가가 소멸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식이 아직은 약한 것 같아요. 정치권들은 이번에 선거에 이기는 것만 관심 있지 10년 후, 20년 후의 생각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교회가 해주셔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전쟁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최근에 금년 들어서 김정은이 대한민국은 제1적대국이고 불변의 주적이다, 이런 얘기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남조선 혹은 뭐 남쪽 것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처음으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조국 통일 3대 헌장을 저 탑을 철거했습니다. 김일성이 만든 애지중지하던 원칙을 폐기한 거죠.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끼리 통일하겠다. 이게 바로 1970년도부터 지금까지 끌어온 김일성의 유훈입니다. 이걸 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기회가 온다면 대한민국을 초토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시진핑은 2027년까지 타이완을 침공하겠다. 그런데 일본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일본은 즉각 참전하겠다. 중국과 대만과 일본이 전쟁하면 우리나라가 피할 수 있을까요?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시진핑 앙숙이 트럼프가 돌아오니 한반도는 풍전등화다. 도올은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트럼프가 한국을 총알바지로 내몰 것이다. 이것이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애써 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전쟁 위험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현재 대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한 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혹시 전쟁 나는 것이 아닌지 불안하다. 최근에 한 얘기입니다. 또 한 얘기는 당장 내일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우리가 전쟁을 피해서 일제 30년, 6년 동안 더러운 평화를 유지하면서 그런 참혹한 일을 견뎌왔습니다. 과연 그런 더러운 평화가 좋은 건지, 제대로 전쟁을 억제하고 이기는 전쟁을 준비해야 될 건지는 자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유럽 전쟁, 아랍 전쟁, 그다음에 그 다음은 동남아, 대만, 남진아에 한반도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어려운 위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부의 내파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내부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뭐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내부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좌우 대결도 아니고 동서 대결도 아니고, 저는 부정선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걸 믿지 않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100% 확신을 하고, 이미 2년 전에 수많은 증거를 보고 책에다 썼고, 황교안 총리라든가 안상수 같은 분이 대통령 출마하신 분들이 부정선거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경재라는 분과 또 유명하신 장기표라는 분도 굉장히 많은 증거를 가지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민경욱 의원이 4년째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병호 의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책을 5권이나 썼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낱낱이 숫자적으로 밝혔어요. 거기 보면 2020년 4월 15일 날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의원 180명 중에서 30명은 가짜다. 이게 아주 숫자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수학과 통계와 데이터에 입각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왜 정확한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좌우 문제 아니고 지역감정 문제 아니고, 이건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국회의원 30명이 가짜라면 그동안 이번 국회에서 만든 법들도 다 가짜인 거죠. 그럼 그 법에 의해서 피해받은 사람들은 뭔가요?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럼 누가 도대체 한 거냐? 거대한 집단이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조혜주라고 하는 그 사람, 선관위 상임위원이죠. 그 다음에 민주당의 양정철, 이근영, 이 사람들이 주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조건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아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근거가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런 대법관들도 공범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법관들이 6개월 만에 선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2년, 3년 걸치면서 다 기각시켰습니다. 대법원 판사들이 우리나라 건국 이래 이 정도로 불신받는 일은 최초의 일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내파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번 4월 달에 또 이런 대규모 부정선거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거의 내란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전 우리나라 인구의 약 30% 이상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부정선거 문제는 단 인구의 1%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도 수사해갖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전혀 수사하지 않고 있어요. 과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참 한심한 상황에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죠. 국정원에서 조사를 해서 개표 결과까지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가 이 헌법에 4.19 정신이 기본인데, 4.19 정신이라는 거는 부정선거가 있으면 총칼에 맞서서 폭력으로 그 시스템을 붕괴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야말로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한 내파될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이 사전투표에도 관리관이 날인해야 된다. 약간 전향적인 움직임이 있는 거는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너무 지금 거창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런 큰 위험도 있습니다. 세계 3대 강국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가 이제 차터 리퍼블릭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책을 쓴 건데요. 그럼 도대체 차터 리퍼블릭이 뭔지 해법과 비전을 물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3대 위기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을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우남 이승만 대통령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가면 됩니다. 우남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게 바로 차터 리퍼블릭입니다. 우리 감리교, 여러분들 감리교가 우리나라 건국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거를 자부심을 갖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요.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 선교사께서 배제학당, 저기 보니까 배제학당 교수님도 와 계시는데, 유순혜 교수님, 배제대학교죠. 여기서 만나시고 그 다음에 간성감옥에 5년 동안 갇히셨다가 이 동지로서 호모 헐버트라는 분을 만나서 50년간 독립운동을 같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호모 헐버트 선교사께서는 아리랑을 녹취하셨고 3인필지라고 하는 한글 교과서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맞춤법에서 띄어쓰기를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 이 선교사신 거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미국에 같이 또 건너갔을 때도 미국에서 한미협회를 두 분이 하셨고 그 다음에 한국에 오셔갖고 노고를 이끌고 오셔갖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셔서 양화교회에 현재 묻혀 계십니다. 이분도 감리교 선교사십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조지 워싱턴대, 하버드대를 거쳐서 프리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는데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3.1운동 후에 상해 임시정부를 비롯한 중요한 세 개의 임시정부에 다 대통령을 맡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이승만 대통령의 박사학위 논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목이 전시 중립론, 전시의 중립을 지키는 것이 미국에 어떤 영향을 줬느냐, 이게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는 못 읽어보고 조금 읽어봤는데요.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상선이라든가 어떤 여객선의 통행은 유지시켜야 된다. 이동의 자유가 평화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이승만 대통령의 논문이었습니다. 이게 현재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남진하에서 통행의 자유를 중국이 막고 있는 것이 세계 평화를 깬다는 메시지가 이미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1912년도에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습니다. 근데 이게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평화, 영구적 평화를 과연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한 책이 임마누엘 칸트께서 쓰신 적이 있어요. 18세기입니다.
95년도에. 이분이 세계, 그 당시는 왕정국가, 봉건국가, 임페리얼, 그러니까 그 제국주의 국가 시대인데 무슨 말씀하냐면은 공화국, 리퍼블릭, 바로 차터 리퍼블릭을 얘기하는 겁니다. 리퍼블릭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기구를 만들고 제국주의적인 침략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면 영구적인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쓰십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맥락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평화를 이 원칙에 의해서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공산당 당부당이라는 글을 1923년도에 쓰십니다. 그래갖고 이미 공산당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고 그걸 평생 실천하셨고요.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러시아 혁명이 끝나갖고 전 세계 지식인들이 이 공산당에 물들었던 그 시절입니다. 그리고 1941년도에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책을 쓰십니다. 일본의 내막. 일본이 곧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이걸 예언한 책인데요.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일본이 진주망을 폭격합니다. 그래갖고 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거의 예언자적 위치를 갖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1945년도 귀국하셔갖고 1948년도에 우리나라를 건국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농지개혁을 성공적으로 하시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농지개혁 덕분에 오늘 우리나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쟁을 맞이해서 UN 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쟁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자 한미 상호 방위종합을 통해서 이 방위종합 덕분에 우리나라가 그 이후에 70년간 평화를 누렸습니다. 아주 드문 평화의 시기를 바로 한미 상호 방위종합을 이승만 대통령이 그야말로 억지로 끌어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님의 그 업적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두 가지 숫자를 오늘 갖고 왔는데요. 하나는 그 문맹률을 획기적으로 낮추셨습니다. 그때 학교를 엄청나게 많이 만드셨어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학교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특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립학교가 굉장히 많고 교회도 학교를 그때 많이 세웠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문맹률이 이렇게 빠르게 없어진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문맹률이야말로 경제발전, 문화발전의 핵심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 사례도 보면 알 수 있죠. 영국, 네덜란드, 미국, 이 선진국들은 다 이렇게 문맹률이 낮아진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세종대왕의 그 한글 덕분이기도 했지만 불과 15년 만에 문맹률이 80%에서 20%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성인 교육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며칠 전에 그래프를 하나 그려봤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자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과연 독재자인지 아닌지 제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역대 국민 직선으로 한 대통령에 당선할 때 득표율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52년도에 75%, 56년도에 70%, 60년도는 경쟁자 돌아가셔서 100% 득표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죠. 그 후에 박정희 대통령은 대개 한 46%에서 53%, 노태우 대통령 36%, 김영삼 42%, 김대중 40%,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다 48, 49, 50, 문재인 41%, 윤석열 49%로 당선됩니다. 과연 70%, 100%, 80%로 당선된 대통령, 국민 직선제에서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엄청나게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업적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이 이 숫자로 증명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지금 방영되고 있죠.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많이 보셨나요?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서 획기적인 지금 어제까지 43만이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바람이 불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직접 보시고 주변에 많이 권해주시면 많은 생각이 바뀌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나라의 문제들, 그다음에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남 이승만께서 남한을 식민지에서 갓 태어난 우매한 사람들, 문맹률이 80%인 나라를 자유민주 국가를 만들고 여성한테 참정권을 주고 직접 국민들이 투표를 하게 하고 상권 분립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일반 대중 교육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 바로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접목한 바로 차터 리퍼블릭인 것입니다. 그럼 차터 리퍼블릭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뭐냐? 제가 이 책 제목을 차터 리퍼블릭이라고 썼을 때 이 단어가 얼마나 쓰이고 있나 하고 구글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차터 리퍼블릭이라는 단어는 잘 쓰이지 않는 단어였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이 책에다 이제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차터라는 뜻은 헌장이라는 뜻입니다. 헌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영국의 1215년도에 마그나 카르타, 그 카르타가 차터라는 뜻입니다. 그 민주주의의 초석이 된 어떤 헌장이죠. 그 다음에 펜실바니아, 미국의 펜실바니아주를 건설한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영국의 귀족이죠. 그 사람은 쉐이커 교도였습니다. 쉐이크 교도, 개신교죠. 근데 영국에서 핍박을 받아서 식민지로 가서 미국으로 가서 펜실바니아 주의 어떤 자치권을 보장받는데 그 문서 이름이 여기 나와 있는 차터 오브 프리빌리지입니다. 양허, 특권 양허장입니다. 윌리엄 펜 당신이 그 콜로니, 그 펜실바니아 주를 자치적으로 통치해라. 그래갖고 그때 만든 헌장입니다. 이게 미국의 헌법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자율적인 공화국을 처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펜실바니아가 미국 동부의 13개 주에서 가장 성장하고 아주 자유롭고 그런 주였고 전 세계 유럽에서 많은 이민을 받아들여갖고 오늘날 미국의 뿌리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 윌리엄 펜의 펜실바니아가 미국을 발명했고 그 미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 현대 국가의 문명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윌리엄 펜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바로 차터, 그 자율적으로 국가, 스테이트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민주적 규율, 그게 바로 차터입니다. 그리고 왕이었기 때문에 리퍼블릭이죠. 민주국가. 그래서 바로 그것이 차터 리퍼블릭이라고 이름을 제가 진 거고요. 제가 힌트를 얻은 게 하나 있는데 그 폴 로머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조금 나이는 같은데 노벨 경제학상을 몇 년 전에 받으신 분이 차터 시티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많이 홍보를 했어요. 차터 시티, 차터 리퍼블릭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도시 규모의 새로운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콩같이 혹은 싱가포르처럼 완전히 빈 땅에 아니면 비문명이 없던 땅에다가 새로운 국가 제도를 만들고 헌법, 차터를 만들어서 국가를 건설하자. 그것이 현대 세계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한 게 이제 그 폴 로머 교수고, 그래서 폴 로머 교수는 기존의 시스템과 분리된 독자적인 선진 시스템을 만들고 인프라를 만들어서 해외 이민을 주로 영입하고 그다음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낮추고 기업 투자를 투자하고 재정의 큰 부분을 토지 매각 대금으로 마련하면 새로운 국가를, 새로운 문명 국가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차터 시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작은 규모고 저는 북한 전체를 국가 단위에서 차터를 만들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서 독립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을 때 그걸 차터 리퍼블릭이라고 저는 이름을 졌습니다. 1950년경에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국가를 만든 게 차터 리퍼블릭입니다. 대단한 성공을 현재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945년도 일본이 팽망하고 난 다음에 항복을 받았죠. 그 다음에 전범 재판을 하면서 일본에다가 천황제와 어떤 옛날 스타일의 그 시스템을 다 바꾸고 미국의 메가드가 주도해서 재벌을 해체하고 농지를 개혁하고 전범을 처단하고 전쟁이 불가능한 헌법이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터를 만들어서 그 국가를 새로 건설한 것이 일본입니다. 그게 차터 리퍼블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차터 리퍼블릭은 대부분 그 후에 엄청난 번성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 일본이 그랬고, 홍콩이 그랬고, 싱가포르가 그랬습니다. 싱가포르가 가난한 빈촌에서 지금 세계 최고의 그 부유 국가가 된 데는 바로 차터 리퍼블릭이라는 개념이 접목됐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도 1948년 5월 달에 선거를 하고 7월 달에 헌법을 제정하고 8월 15일 날 건국을 하면서 우남 이승만과 우파 인사들이 연합하고 유엔 협조를 받아 미국과 함께 미국식 차터 리퍼블릭을 만든 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차터 리퍼블릭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오늘의 번성이 있다고 저는 역사를 이렇게 해석해보자라는 저의 일종의 가설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많이 이렇게 학자들을 호응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제 책을 읽어본 사람들은 상당히 호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최악의 세습 왕국입니다. 국가 이름에는 리퍼블릭이라고 써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자기 스스로 공화국이라고 주장합니다만 공화국 절대로 아니죠. 민주공화국이라고 생각하는 민주주의 아니죠. 최악의 계급사회고 노예사회입니다. 20만 명의 강제수용소에 있고 매년 2만 명씩 죽고 있습니다. 강제수용소에서. 50년간 100만 명 이상 살육한 제노사이드 국가입니다. 인종학살 국가입니다. 종교적 학살 국가입니다. 북한 체제는 종교 체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의 이제 핵심 주제인데요. 독일식으로 흡수합병하면 어떨까? 이게 우리나라 이제 우파 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데, 야, 그럼 비용도 많이 들고 갈등도 많이 생길 텐데 어쩌지? 저는 좋은 방법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럼 남북 두 체제로 그냥 평화롭게 그냥 각자 살아. 저는 이거는 인간으로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방법은 북한이 독립적인 자유민주국가로 스스로 발전하게 하는 차터 리퍼블릭을 만들자. 물론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겠죠. 거기에 우리가 일본이 무너지고 나서 대한민국이 차터 리퍼블릭을 만들었듯이 자유민주적인 헌법을 만들었듯이 북한의 현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자유민주국가를 만들 수 있는 헌법을 만들고 스스로 민주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남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이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 이미 우리는 1945년부터 48년까지 그런 경험을 해봤지 않느냐. 그리고 그 위에 발전 과정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경험과 노하우와 우리의 자본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북한을 도와준다면 북한이 20년, 30년 안에 남한만큼 다 잘 수 있게 될 것이고 혹은 그보다 더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이 흡수합병해갖고는 안 되고 오히려 독자적인 국가로서 남한보다 더 좋은 시스템을 설계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차터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럼 통일 비용이 과연 얼마나 들 것인가? 제가 이 책을 쓰면서 통일 비용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자료를 봤습니다. 근데 독일은 대개 한 2천조 원 들었습니다. 한 20년에 걸쳐서 1987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 통일의 어떤 그 후폭풍을 없애는데 약 20년 걸리는데요. 1년에 100조씩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아마 더 들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남북 격차가 더 심하기 때문에 더 심각하겠죠. 그래서 3천조 든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통일비용 남쪽에서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만들 수 있다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제가 엑셀 데이터를 30만 개 데이터를 가지고 40년 경제개발 계획을 제가 혼자 작성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해방된 후에 북한은 뭐 곧 무너질 거라고 보고요. 그럼 어떤 체제가 될 것인가? 중국식으로 개방 정도만 하면 되지 않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시스템은 이미 망했습니다. 한국식 어때? 한국식도 괜찮긴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국도 문제가 많잖아요. 어차피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 우리 상권 분립하자. 그다음에 농지 개혁하자.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듯이 이제는 한국식보다 더 좋은 시스템을 접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도를 혼합해서 새롭게 국가를 설계하자. 이게 바로 차터 리퍼블릭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지금 우리가 그 통일론으로 생각했던 게 일국 이체제가 주류였어요. 나라는 하나인데 북한은 공산체제, 남한은 민주체제로 하자. 이게 1971년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이율학과 김일성이 합의한 원칙이 아직까지도 최근까지 이루어진 게 바로 남북이 통일은 하자. 그렇지만 각각 따로 살자. 이 국가 하자는 거였고, 흡수 통일이라는 거는 일국가 일체제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나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일체제 이국가로 하자. 체제는 다 같이 자유민주 시장경제 국가로 간다. 그렇지만 국가는 따로 갈 수 있다. 당분간. 미국이 여러 주로 이루어졌고 주마다 다른 제도가 있듯이 그렇지만 하나의 나라이듯이 우리가 당분간 북한을 더 좋은 제도를 설계해서 만들어 나가되 우리의 기술과 자본과 인력을 지원해서 하면 북한이 오히려 더 좋은 나라가 돼서 북한이 더 좋아지는 것을 보고 남한도 변할 수 있다. 이런 역발상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차터 리퍼블릭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책에서는 북한이 어떤 식으로 무너지는지 제가 시나리오를 소설처럼 쓴 내용이 좀 있습니다만은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북한이 붕괴됐을 때 이게 쿠데타가 일어날지 내란이 일어날지 폭동이 일어날지 붕괴됐을 때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중공이 밀려 들어와서 친중 정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3조에는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는 대한민국 땅이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의 급변 사태가 있더라도 중국이 한 발짝이라도 북한 땅에 들어오면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로 보고 우리가 응징하겠다. 이런 각오를 대통령이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감히 중국이 북한에 못 들어올 거다. 이런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무기 체제로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에 우리 국군이 다 들어가서 여러 가지 피해가 생기는 것보다는 유엔사가 들어가고 유엔 사령부가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유엔 사령부가 지금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 유엔 사령부를 해체하려고 했었죠. 문재인 정부가. 근데 유엔 사령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릅니다. 근데 유엔 사령부가 어려움이 있다면 유엔 사령부는 미국이 주도하니까 유엔 사령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군이 북한에 진주하는 것보다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데 만족하는 것이 훨씬 더 부작용이 적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과연 그 통일 비용이 제로라고 제가 주장을 했는데 확실히 그런지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 엑셀로 만든 30만 개 데이터, 인구, 그다음에 산업별 데이터, 그다음에 이런 거 쭉 데이터를 일부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주택을 얼마나 줘야 되고, 그러니까 주택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동탄이 한 30만 가구가, 3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세계 최첨단 신도시입니다. 광교도 그렇고. 그런 걸 북한에 80개를 줘야 됩니다. 2,400만이 살기 위해서. 그렇다면 남한보다 훨씬 더 싸게, 아마 우리나라는 평당 건축비가 한 800만 원 정도 되는데 북한은 3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게다가 땅값이 제로입니다. 2억이면은 여기 서초동에 우리나라 30억 아파트를 북한에는 2억, 3억이면 지을 수 있습니다. 땅값이 제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비가 획기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물가가 다 싸집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수많은 데이터를 지금 만든 건데요. 북한 전체를 과연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제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고, 도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택지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 택지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저는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토지가 국유기지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자기가 살 수 있는 토지 비용은 공짜로 해주자.
국가가 공짜로 빌려주고 죽을 때 반납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주거 비용이 획기적으로 싸집니다. 우리나라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가 30억이라면 건축비는 10억밖에 들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땅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북한이 훨씬 더 살기 더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광교 같은 신도시를 80개 짓는다면 거기에서 철강, 시멘트, 어마어마한 산업적 부가가치가 생길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이런 신도시 짓는 데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북한 전체를 과연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는지,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북한에서 짓담한 그 신포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를 과연 몇 개나 쳐갖고 북한을 전력을 공급할 건지, 지금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를 청진으로 옮기면은 과연 세계적인 경쟁력이 어떻게 생길 것인지, 그 다음에 농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압록강 하구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두만강 하구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이런 거를 재미삼아서 쭉 책에다가 북한 전체를 20년 동안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제가 써봤습니다. 철도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도로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자동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장점이, 자동차나 통신이나 이런 분야는 후발주자의 강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최첨단 시스템을 빠르게 접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 통신 같은 거 없이 5G, 6G를 바로 접목할 수 있고, 무선 통신이죠. 그 다음에 가솔린차나 디젤차 없이 바로 전기차만 들어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세계 첨단 기술의 어떤 그 모델 케이스가 되는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철도도 그렇고 이런 하이퍼루프 같은 첨단 운송수산도 실험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루프는 서울에서 평양까지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도심공항, 모빌리티라고 해서 시내에서도 비행기가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설계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기는 과연 어떻게 생산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각 분야의 GDP는 어떻게 될 것이고, 각 분야의 인력이 얼마나 필요할지를 상당히 정밀하게 제가 계산했습니다. 제가 이런 계산하는 나름대로 취미가 있어갖고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그래서 보면은 외국인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짐작이 가시겠죠? 기술자들도 필요하고, 관리자도 필요하고, 공무원도 필요하고, 군인들, 교사들,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북한에. 우리나라 목사님들 제가 몇 분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북한의 목사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갖고 스님도 물론 필요하고 캐톨릭도 필요하겠죠. 북한을 성화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북한의 사업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래서 그런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 이렇게 북한이 개발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일자리가 500만 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3배쯤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스코 오르죠. 한전 오르겠죠. 삼성전자 오르죠. 삼성물산 오르죠. 대우건설 오르죠. 다 오릅니다. 어마어마한 세계 최대의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본 결과, 그럼 국가 예산을 과연 얼마나 쓰게 될 것이고, 국가가 과연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이제 종합적으로 만드는 그래프인데요. 보면 재난소득이 필요하고, 의료복지가 필요하고, 행정예산, 교육예산, 국방예산, 그다음에 경제투자, 토지조성비용, 도로 같은 인프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초기에는 한 100조 정도 매년 필요합니다. 이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200조 정도가 이제 필요한데요. 북한을 개발하려면. 독일이 매년 100조 필요했던 거와 비슷합니다. 근데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과연 이 돈을 어떻게 확보할 거야? 지금 과거의 통념은 이 중에 상당 부분을 남한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갖고 지원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흡수통일하면 지원해야 됩니다. 1년에 100조씩. 근데 흡수통일하지 않고 당신들이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 발전한 모델을 배워갖고 해. 우리가 자본 대주고 기술 대주고 인력 대줄게.
그러면 자금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다는 게 이제 저희 계산인데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선 초기에는 화폐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독립국가는 화폐 발행할 수 있죠. 흡수통이라면 화폐 발행 못합니다. 남한 화폐 써야 되니까. 근데 독자적인 국가는 화폐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독자적인 국가니까 국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GDP에 각각 50%씩 발행할 수 있어요. 게다가 그 다음부터는 토지 대금을 어마어마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 지어야 되죠. 발전소 지어야 되죠. 수많은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해서 이런 테헤란로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죠. 판교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죠. 여수산업공단, 포항산업공단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땅값을 국가가 받아갖고 외국 자본, 남한 자본한테 줄 수 있습니다. 그 자본만 하더라도 1년에 50조, 100조씩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3년, 5년 지나면 그때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계산에 의하면 국가가 필요로 한 예산을 거의 다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일비용 없이 북한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이 흡수 통일됐을 때 느끼는 자괴감, 어떤 박탈감, 혹은 남북 어떤 갈등 이런 문제 없이 북한의 인재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가 남한보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께서 빈 땅에서 우리의 그 인재들을 모아서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를 건설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외국 침략으로부터 막을 수 있었던 것과 비슷한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을 북한에 전수해 주면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것이 이론적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2007년, 8년도에 병난도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북한의 연백효냐를 서울시만한 땅을 북한으로부터 사서 그 땅을 홍콩 같은 걸 만들겠다라는 프로젝트를 한 3년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북한의 핵심 인사들을 여러 번 만나서 협상까지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유민주 두 개 국가를 한반도에다 만들면 과연 어떻게 될까? GDP가 2배 늘어나고 인구가 8천만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한국보다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북한에서 성공시켜서 남한이 북한을 보고 오히려 배워서 더 좋은 국가를 만든다면 세계 2대 강국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 독일을 능가할 수 있고 일본 능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 제도를 새로 도입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세계 GDP 숫자에서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몇 개 있습니다. 작은 국가들이죠. 스위스와 타이완입니다. 이 나라의 장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장점도 우리가 안 가진 장점, 이 두 나라의 특징은 직접 민주제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이 직접 법을 만들고 법을 폐지합니다. 이게 강국의 조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고, 이런 제도를 북한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또 우리보다 또 획기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싱가포르와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아일랜드와 싱가포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았느냐? 싱가포르는 토지 제도를 잘했습니다. 주택의 80%가 공공주택입니다. 북한도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패가 거의 없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아일랜드가 어떻게 획기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세계 최고로 잘 사는 나라가 됐느냐. 법인세를 낮추고 전 세계 그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했습니다. 북한도 그렇게 개발하면은 오히려 남한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세계적인 좋은 모델을 모은다라는 차터 리퍼블릭이라는 개념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제도를 과연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관한 제 나름대로 생각이고요. 그러면 과연 북한이 저거 언제 무너져갖고 언제 저걸 해? 차터 리퍼블릭. 그런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하세요, 사람들이. 내년에 될 수 있지만 10년 걸릴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과연 북한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그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전 세계적인 성공 사례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구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보고 차터 시티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러면 남한의 특정 지구의 땅에다가 우리가
차터 시티 개념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갖고 제가 선정한 이 프로젝트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세계 자본가들하고 지금 대화를 시작했는데요. 여기 투자해라. 제가 그 선정한 지역은 이 해남, 완도, 진도 지역입니다. 여긴 진짜 인구도 없고 땅값 엄청 쌉니다. 여기에 홍콩 같은 나라를 만들어 보자.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차터 시티입니다. 여기서 실험을 해서 성공을 해보자. 이것도 어마어마한 사업이고 어마어마한 직업이 생기고 엄청난 그 인재들을 유입할 수 있고 전 세계적인 그 이 탤런트와 자본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그 구상한 자료인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실험을 할 수 있다. 중국에서 홍콩에서 실험을 한 성공 결과로 심천을 만들고 상해에 경제특구를 만들듯이 대한민국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정치권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자. 대한민국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을 하고자 하는데 전혀 못하잖아요. 교육개혁 못했죠. 연금개혁 못했죠. 노동개혁 못했습니다. 기존 시스템 갖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저런 특구에서 그 실험을 통해서 성공한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낙후된 호남에 차터 스테이트를 개발하면 서울만한 도시가 거기에 생기는 겁니다. 목포 아래 해남 지역에. 거기서 실험을 성공하면 북한 전체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꿈 같은 얘기를 제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파라다임의 새로운 개념을 생각하는 국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하나 전달하는 것을 하나 좀 제작을 해봤는데요. 친애하는 감리교 사목자 여러분, 날이 승만은 1895년 20세의 나이에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박사가 세운 배제학당에 입학하여 32세의 감리교 선교사인 호머 헐버트 박사를 스승으로 만났습니다. 이후 나와 헐버트 박사는 50년간 대한 독립운동을 함께한 동지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은 개신교 사상에 기초한 차터 리퍼블릭입니다. 공산 독재 왕조 국가를 무너뜨리고 노예 상태의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북한을 남한처럼 자유 민주 독립 국가 차터 리퍼블릭을 만드는데 감리교 사역자 여러분의 역할이 소중합니다. 40년을 황야에서 헤매던 이스라엘 민족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소리치라. 그리하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유대 민족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북한과 전 세계를 향해 소리치십시오. 노예를 해방시켜라. 학살을 중단하라. 핵무기를 버리고 전쟁 위협을 중단하라.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영되고 있는 영화 건국전쟁을 모든 감리교 신도가 보도록 독려하십시오. 북한을 해방시키는 길에 감리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늘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